매일 아침 7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골목 안쪽 작은 꽃집 블루밍데이 앞 오서연은 오늘도 고무장갑을 끼고 바닥에 쭈그려 앉았다. 낡은 청바지 무릎 부분이 이미 색이 바랬다. 머리는 대충 하나로 묶었다. 파란 앞치마 끈이 등 뒤에서 삐뚤어져 있었지만 고칠 생각도 없었다. 손에 쥔 솔로 바닥 타일 틈새를 문지르면서 호스로 물을 흘려보냈다. 새벽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골목에 물소리가 퍼졌다.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는 아침이었다. 오서연에게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 골목이 조용했다. 출근하는 사람도 지나가는 차도 아직 뜸했다. 꽃 냄새가 문틈으로 흘러나왔다. 장미 리시안셔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들어온 흰 작약. 서연은 냄새만으로 어떤 꽃이 가장 신선한지 알 수 있었다. 3년째 이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생긴 감각이었다. 물 청소를 마치고 막 일어서려던 순간이었다. 골목 입구 쪽에서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다. 흰색 카니발. 서연은 등을 돌린 채 호스를 정리했다. 그 차가 자신의 바로 옆을 지나칠 때 속도를 줄이는 걸 느꼈다. 뒤통수에 시선이 꽂히는 감각. 익숙했다. 유리창은 닫혀 있었다. 차 안에서 최명숙은 며느리의 뒷모습을 내려다봤다. 고무장갑, 앞치마, 무릎이 다른 청바지. 한 손에 호스, 한 손에 솔. 3년 전 아들이 데려왔을 때도 딱 저 꼴이었다. 집안도 없고 직업도 변변찮고 말수도 적고 대체 뭐가 좋다는 건지. 최명숙은 혀를 찼다. 우리 아들이 왜 저런 여자를. 조수석에 앉은 남편 이강석이 신문에서 눈을 들었다. 또 시작이야. 당신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준혁이 동기들 봐요. 판사 딸, 교수 딸. 우리 아들이 무슨 복이 없어서 저런 꽃집 알바생을. 이강석이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내렸다. 아내가 이 말을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걸 20년 넘게 살면서 배웠다. 대꾸하지 않는 게 상책이었다. 카니발이 골목을 빠져나갔다. 서연은 차가 사라지는 걸 확인하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꽃집 안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벗고 선반 쪽에 기댔다. 오전 9시가 되려면 아직 2시간이 있었다. 그 사이에 오늘 들어온 꽃들을 다듬고 수명 다한 꽃들을 골라내고 진열을 새로 짜야 했다. 서연은 작업대 앞에 앉으면서 장갑을 벗었다. 손을 봤다. 손톱 밑에 흙이 끼어 있었다. 손마디가 약간 거칠었다. 3년 전 연구소에서 라텍스 장갑을 끼고 정밀한 실험을 하던 그 손이었다. 지금은 꽃가시에 찔린 자국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피식 웃었다. 후회는 없었다. 사실을 말하자면 후회할 이유가 없었다. 이 골목에서의 3년이 서연에게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시간이었다. K바이오 오태준 회장의 딸, 연구개발본부 수석, 화려한 커리어의 오서연이 아니라 그냥 꽃 다듬는 서연으로. 이준혁을 처음 만난 것도 이 꽃집 앞이었다. 소나기가 쏟아지던 여름 저녁, 처마 밑으로 뛰어들어온 남자. 쑥스럽게 머리를 긁으면서 잠깐만 있다 갈게요 하던 그 사람. 비가 그치는 동안 둘이 말 한마디씩 주고받다가 그 남자가 말했다. 장미보다 안개꽃이 더 좋아요. 화려한 것보다 오래 기억에 남는 게 좋아서. 서연은 그 말에 뭔가 걸렸다. 돈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화려한 것 앞에서 눈이 빛나는 사람들을 서연은 이미 너무 많이 봐왔다. 그런데 이 남자는 안개꽃을 골랐다. 그게 시작이었다. 1년을 사귀고 결혼했다. 서연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결혼 후에도 신혼집에서도 시어머니 앞에서도 그냥 꽃집 알바생 오서연이었다.
이준혁은 서연의 과거를 깊이 묻지 않았다. 집안이 어렵다고 했을 때 괜찮아. 우리가 만들면 되지 했다. 서연은 그 말을 믿었다. 그런데 최명숙은 달랐다. 결혼 첫날부터였다. 피로연이 끝나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최명숙은 서연의 손을 잡지 않았다. 밥상을 차려내왔을 때도 먹는 척만 했다. 그 자리에서 명숙은 준혁에게만 말을 걸었다. 우리 준혁이 요즘 밥은 잘 먹고 다니? 서연이 차린 밥이었다. 그 후로 3년. 서연은 매주 시댁에 갔다. 반찬을 만들어 갔다. 명절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전을 부쳤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명숙이 서연에게 잘 먹었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 자랑을 한 적도 없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우리 아들은 아직도 좋은 인연 기다리고 있어요. 계모임에서 최명숙이 하는 말을 서연은 우연히 들은 적이 있었다. 골목 안쪽 카페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바깥에 있다는 걸 몰랐다. 서연은 그날 카페 문을 열지 않았다. 그냥 돌아서서 골목을 걸어 나왔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사흘째 되던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꽃집 앞 청소를 마치고 막 안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골목 입구에서 검은색 차량이 들어왔다. 이번엔 카니발이 아니었다. 제네시스 지구 10, 번호판은 서울가 계열. 선팅이 짙게 되어 있었다. 그 차가 꽃집 앞에 정확하게 멈췄다. 운전석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다. 짙은 네이비 수트, 타이핀, 반듯하게 넘긴 머리. 그가 뒷문을 열지 않고 곧장 서연 쪽으로 걸어왔다. 서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남자가 오서연 앞에 서서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본부장님. 작은 골목에 그 목소리가 울렸다.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본사로 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꽃집 앞치마를 두른 채 고무장갑이 손에 걸쳐 있던 채로 서연이 그 남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알겠어요. 30분 뒤에 출발할게요. 남자가 다시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차로 돌아갔다.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다. 골목 맞은편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던 최명숙.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닥으로 떨어졌다. 최명숙의 입이 열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본부장님. 그 두 글자가 귓속에서 맴돌았다. 꽃집 알바생이. 앞치마를 두른 저 여자가. 내가 3년 동안 며느리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서연은 이미 꽃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후였다. 최명숙은 떨어진 쇼핑백을 주우려다가 멈췄다. 무릎이 굳어 있었다. 3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2021년 4월 서울 여의도 K바이오 본사 32층 대회의실. 유리병 너머로 한강이 보였다. 봄볕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길고 넓은 테이블 위에 얕게 깔렸다. 그 빛 속에서 흰 가운을 입은 여자가 스크린 앞에 섰다. 오서연. 당시 31살. K바이오 연구개발본부 수석 연구원. 동시에 창업주 오태준 회장의 외동딸. K바이오 신약 KBIO-117 희귀 난치성 폐섬유화증 대상 글로벌 3상 임상 최종 결과입니다. 52주 추적 관찰 결과 위약 대비 폐기능 저하 억제율 73.2%, 사망률 감소 61.4%, 미국 FDA 혁신 치료제 패스트 트랙 지정 이후 최종 승인 신청서를 금일 접수 완료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군가는 악수를 청했고 누군가는 눈가를 닦았다. 10년 넘게 매달려온 연구였다. 서연이 박사 논문 주제로 잡았을 때만 해도 주변에서 말렸다. 시장성이 없다고,
희귀질환 연구는 수익이 안 된다고. 서연은 듣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가 스크린 위에 숫자로 걸려 있었다. 담담하게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 끝 화장실 문을 닫고 거울을 봤다. 긴장이 풀리자 어깨가 쑥 내려앉았다. 손이 세면대 가장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혼자 울었다. 뭔지 몰랐다. 기뻐서인지 허탈해서인지 아니면 그 긴 시간 동안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몸 밖으로 나오는 건지 3분쯤 울었다. 세수를 했다. 거울을 다시 봤다. 그리고 핸드폰을 열었다. 부재중 전화 11통, 언론사, 투자사, 협력병원, 임원들, 그리고 맨 아래 아버지. 그날 저녁 오태준 회장 집무실, 여의도 K바이오 본사 34층,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 오태준이 앉아 있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눈빛만큼은 마흔처럼 날카로웠다. 딸이 들어오자 안경을 벗고 소파를 가리켰다. 앉아라. 서연이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아버지와 딸 사이에 테이블 하나가 있었지만 그 거리가 늘 조금은 멀게 느껴졌다. 오태준은 딸에게 엄격했다. 어려서부터 잘했다는 말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말을 더 많이 들었다. 그게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서연은 그 방식을 이해했다. 아버지 나름의 사랑이라는 걸. 오늘 발표 잘 봤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오늘 부른 건 그 얘기가 아니야. 오태준이 테이블 위 서류 봉투를 밀었다. 서연이 집어들었다. 소개팅 프로필이었다. 사진, 나이, 학력, 가문. 아버지, 봐라. 저 지금 이럴 때가. 서연아. 아버지가 딸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톤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었다. 회장이 아니라 아버지로 말할 때. 서연은 입을 다물었다. 오태준이 천천히 말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온 남자들. 아버지도 다 알아. 대학 때 그 녀석, 유학 때, 그리고 연구소 선배. 하나같이 뭘 봤니, 그 사람들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아버지 말이 맞았으니까. 처음 만날 때는 몰랐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보였다. 눈이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 쪽을 향하는 순간이. 대화가 자연스럽게 K바이오 쪽으로 흘러가는 순간이. 명절 선물이 갑자기 고급스러워지는 순간이. 한 번은 사귀던 남자가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하는 말을 들은 적 있었다. 오태준 딸이잖아. 나 요즘 인생 풀리는 것 같아. 서연은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다. 한 번만요, 아버지. 서연이 서류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오서연으로. 오태준이 딸을 오래 바라봤다. 창밖에 한강이 반짝였다. 봄 강물이었다. 얼마나? 충분할 때까지요. 아버지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오서연은 사라졌다. K바이오 연구개발본부장 직함을 내려놓았다. 본사 출입증을 반납했다. 아버지 성이 아닌 새 서류상 주소를 만들었다. 마포구 공덕동 작은 원룸,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짜리 반지하가 아닌 2층 방을 구했다.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었다. 창문이 작았다. 괜찮았다. 낮에는 동네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꽃집 사장 김복순 씨는 서연을 처음 봤을 때 물었다. 아가씨, 꽃집 일 해봤어요? 아니요. 배우고 싶어서요. 시급 낮은데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그게 전부였다. 학벌도 경력도 이름도 필요 없었다. 서연은 첫날 종일 서서 꽃 다듬는 법을 배웠다. 가시 제거하는 법, 줄기 자르는 각도,
물 올리는 온도. 손이 여러 번 찔렸다. 퇴근하고 원룸에 돌아와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면서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처음 한 달은 해방감이었다. 두 번째 달부터는 외로웠다. 늦은 밤 원룸 창문 너머 골목 가로등 불빛을 보다가 문득 연구소 동료들이 생각났다. 야근하면서 먹던 편의점 삼각김밥. 실험 결과 나올 때 함께 숨죽이던 그 공기. 그게 그리웠다.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다. 그냥 잠들었다. 이준혁을 만난 건 그해 여름 7월 중순이었다. 오후 6시쯤 꽃집 마감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서연이 급하게 바깥에 내놓은 화분들을 안으로 들이고 있는데 누군가 처마 밑으로 뛰어들어왔다. 키가 컸다. 비에 흠뻑 젖어서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쑥스럽게 머리를 긁으면서 말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있다 갈게요. 괜찮아요. 서연이 수건을 하나 건넸다. 창고 안에 있던 낡은 것이었다. 남자가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받았다. 감사합니다. 비가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둘이 처마 밑에 나란히 서서 빗소리를 들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여기 꽃집이에요? 이 골목에 꽃집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3년 넘었어요. 아, 제가 이 골목을 잘 안 다녀서. 말이 조금씩 이어졌다. 서연이 꽃 이름을 물었더니 남자가 웃으면서 말했다. 저 장미보다 안개꽃이 더 좋아요. 왜요? 화려한 것보다 오래 기억에 남는 게 좋아서요. 그 말이 서연의 어딘가에 걸렸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다. 돈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화려한 것 앞에서 눈이 빛나는 사람들을 서연은 이미 너무 많이 봐왔다. 그런데 이 남자는 비에 젖어 낡은 수건을 받아들고 안개꽃을 골랐다. 비가 그쳤다. 남자가 수건을 돌려주고 골목을 걸어나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다. 꽃 잘 팔리세요. 그게 시작이었다. 3번의 우연한 만남. 그리고 첫 번째 데이트. 이준혁은 서연에게 집안을 묻지 않았다. 부모가 뭘 하시냐고 묻지 않았다. 어디 학교 나왔냐고도 묻지 않았다. 그냥 서연이 오늘 꽃집에서 있었던 일을 들어줬고 같이 골목 끝 순댓국밥집에서 밥을 먹었다. 처음으로 서연이 서연 자신으로 앉아있는 자리였다. 1년을 사귀고 결혼을 결심했다.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사람 찾았어요. 오태준의 전화기 너머 긴 침묵이 있었다. 그 사람, 내가 누군지 알아? 몰라요. 그래도 괜찮겠냐?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아버지. 결혼식이 끝났다. 그리고 최명숙이 시작됐다. 피로연 이튿날, 시댁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서연이 정성껏 만든 반찬 3가지를 들고 초인종을 눌렀다. 최명숙이 문을 열면서 위아래를 훑었다. 반찬통을 받아들면서 말했다.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가 인사를 드렸다. 최명숙은 앉으라는 말 대신 부엌 쪽을 가리켰다. 차 끓여요. 서연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냉장고를 열어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찻잎을 찾아서 주전자를 올렸다. 부엌에서 거실 소파 쪽 대화가 들렸다. 최명숙이 아들에게만 말을 걸었다. 준혁아, 요즘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서연이 차린 밥이었다. 서연이 있는 자리였다. 차를 내갔다. 상 위에 올려놓으면서 드세요라고 했다. 최명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찻잔을 들었다가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놨다. 좀 써. 그게 그날 최명숙이 며느리에게 한 전부였다. 서연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다. 화가 나지는 않았다. 시간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진심은 시간이 쌓이면 보이는 거니까. 자신도 처음엔 낯설었으니까.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는데 3년이 걸렸다.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서연은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매주 일요일 시댁에 갔다.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쳤다. 시어머니 생신에는 한 달 전부터 선물을 고민했다. 한복 색깔 취향을 물어봤고 좋아하는 음식을 메모해뒀고 건강검진 결과를 챙겨 물었다. 돌아오는 건 늘 같았다. 무관심,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나쁜 것. 3년 중 가장 먼저 기억나는 장면은 결혼 첫 해 추석이었다. 명절 준비를 위해 시댁에 전날 저녁부터 들어갔다. 서연이 장을 봐서 재료를 손질하고 있는데 최명숙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서연이 반갑게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전 반죽은 제가 해놨고요. 나물은 지금 무치는 중이에요. 최명숙이 냄비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 갈비찜은요? 아, 갈비는 아침에 일찍 시작하려고. 그럼 지금 해야지. 네, 지금 바로. 그리고 전 반죽 다시 해요. 우리 집은 부침가루 안 써요. 서연이 손을 멈췄다. 어떤 걸 쓰세요? 밀가루에 직접 간해야지. 부침가루는 맛이 달라요. 아, 네. 다시 할게요. 서연은 묵묵히 반죽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밀가루를 꺼내고 간을 맞추고 농도를 조절했다. 최명숙은 부엌 문 앞에서 잠깐 지켜보다가 거실로 나갔다. 새벽 2시까지 준비를 했다. 아침 6시에 다시 일어나 갈비찜을 올렸다. 나물을 다듬고 전을 부쳤다. 손목이 시큰거렸다. 기름이 튀어 팔뚝에 작은 화상이 생겼다. 대수롭지 않게 찬물에 잠깐 담그고 다시 뒤집개를 잡았다. 차례가 끝나고 식구들이 상에 둘러앉았다. 갈비찜 뚜껑이 열렸다. 고기가 윤기 있게 익어 있었다. 나물 색깔이 선명했다. 전이 고르게 노릇했다. 시아버지 이강석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잘 됐네. 그게 전부였다. 최명숙은 갈비찜을 한 점 먹더니 아들에게 말했다. 준혁아, 이거 좀 짜지 않냐? 이준혁이 한 점 먹었다. 아니, 나는 괜찮은데? 입맛이 원래 둔하잖아, 너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무를 집었다. 두 번째 기억은 그의 겨울이었다. 최명숙이 동네 계모임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다. 서연도 자리에 함께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 5명 있었다. 서연이 차와 과일을 내가며 인사를 드렸다. 안녕하세요. 준혁 씨 아내 서연입니다. 한 분이 반갑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 착하게 생겼네. 부모님이 뭘 하세요? 서연이 웃으면서 대답하려던 순간 최명숙이 먼저 끼어들었다. 그냥 조용히 사는 집이에요. 딱히 내세울 건 없고.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서연은 잠깐 멈췄다가 그냥 웃었다. 네, 별거 없어요. 차를 따르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안에서 거실 소리가 들렸다. 최명숙이 계모임 친구들에게 말하는 목소리. 준혁이가 좀 눈이 높아야 하는데 워낙 마음이 여려서 저도 걱정이 많아요. 아직 좋은 인연이 없는 건 아닌가 하고. 잠깐의 침묵. 다른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 근데 방금 며느님 계시지 않았어요? 아, 그냥 있는 사람이에요.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겨울 하늘이 낮고 흰색이었다. 화가 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화를 내는 게 의미 없다는 걸 알았다. 최명숙이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서연이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었다. 서연이 어떤 사람인지 아예 보려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 사람에게 화를 내봤자 변하는 건 없었다.
서연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은 장면은 결혼 2년째 봄이었다. 이준혁의 회사 동료 결혼식이 있었다. 서울 청담동 웨딩홀. 서연과 준혁이 함께 갔다. 홀 안에서 최명숙과 마주쳤다. 신랑 측 가족과 아는 사이인 모양이었다. 최명숙이 신랑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서연도 옆에 섰다. 어머, 아드님 결혼하셨어요? 신랑 어머니가 최명숙에게 물었다. 최명숙이 웃으면서 말했다. 저희 준혁이는 아직 좋은 인연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 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했다. 어머, 근데 옆에 계신 분은? 최명숙이 서연을 흘끗 봤다. 아, 그냥 아는 동생이에요. 웨딩홀 아니었다. 하객들이 오가는 복도였다. 준혁이 바로 옆에 서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신랑 어머니 눈이 서연과 잠깐 마주쳤다. 그 눈에서 뭔가 읽혔다. 당혹감 혹은 미안함. 준혁이 굳은 얼굴로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다. 서연이 먼저 손을 뺐다. 저 먼저 자리 찾고 있을게요. 돌아서서 걸었다. 천천히. 뛰지 않았다. 홀 안쪽 구석 테이블 자리에 앉아서 화이트 와인 잔을 들었다. 창밖으로 청담동 거리가 보였다. 봄꽃이 피어 있었다. 벚꽃인지 조팝꽃인지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작게 보였다. 서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아팠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했다. 안 아픈 척 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결혼 전에 남자를 본 게 아니라 자신을 봐달라고 했던 그 바람이 이 집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최명숙에게 서연은 처음부터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냥 아들 옆에 잘못 붙은 사람이었다. 그러면 자신은 왜 여기 있는가? 준혁이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서연아, 어머니가.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잖아. 내가 어머니한테. 준혁 씨. 서연이 와인 잔을 내려놓고 남편을 봤다. 오늘은 그냥 결혼식 즐기자. 친구 결혼식이잖아. 준혁이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다. 서연이 웃었다. 그 웃음이 준혁은 더 아팠다. 화를 내는 것보다 저 웃음이 더 무거웠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디서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는 그 무력함. 그날 밤 원룸 시절 일기장을 꺼냈다. 꽃집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던 날 사뒀던 작은 노트.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진심은 시간이 쌓이면 보인다. 서연은 그 문장 밑에 펜으로 천천히 썼다. 근데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한 걸까? 노트를 덮었다. 불을 껐다. 그 후로도 6개월이 더 지났다. 최명숙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 조금 더 노골적이 됐다. 직접 며느리에게 말하는 대신 아들에게 말하는 방식을 썼다. 준혁 앞에서 서연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방식을. 준혁아, 너 요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냥 나는 우리 아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서연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면서 야채를 다듬었다. 칼질이 조금 빠르게 됐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해, 최명숙이 드디어 직접 말했다. 시댁 거실. 준혁이 잠깐 밖에 나간 사이, 최명숙과 서연이 둘만 남았다. 명숙이 소파에 앉아서 손톱을 다듬으면서 말했다. 서연을 보지 않고, 서연 씨, 네,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당신, 우리 준혁이한테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최명숙이 손톱 다듬는 것을 멈추고 서연을 봤다. 꽃집 아르바이트. 집안도 없고 학벌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 준혁이는 대기업 다니고 집안도 반듯하고 내가 원하는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서연이 최명숙을 바라봤다. 끝까지 말을 들었다. 그래서요? 최명숙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서 생각 좀 해보라고요. 당신도 우리 준혁이도. 서연이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다. 생각해 볼게요.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마저 했다. 물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을 것이다. 최명숙은 다시 손톱을 다듬었다. 창밖에 봄이 오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응.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오태준이 한참 침묵했다. 얼마나? 제가 결정할 때까지요. 전화를 끊었다. 이불을 덮고 누웠다. 그리고 사흘 뒤 아침 검은 제네시스 지구12 꽃집 앞 골목에 멈췄다. 검은 제네시스 지구12 골목을 빠져나간 뒤 최명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편의점 문 앞이었다. 손에는 아직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들려 있어야 할 쇼핑백이 발밑에 떨어져 있었다. 그걸 깨달은 건 차가 완전히 골목 밖으로 사라진 다음이었다. 천천히 허리를 숙여 쇼핑백을 집어들었다. 계란 한 판, 두부 두 모, 참기름 한 병. 손잡이가 손 안에서 미끄러웠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다. 골목은 다시 조용했다. 꽃집 유리문 너머로 서연이 보였다. 앞치마를 벗고 있었다.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챙기기 시작했다. 가방, 겉옷, 움직임이 빨랐다. 평소와 달랐다. 최명숙은 유리 너머 그 모습을 멍하니 봤다. 본부장님,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양복 차림의 남자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던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 각도, 그 목소리의 톤. 최명숙은 남편 이강석이 중견기업에서 20년 넘게 임원으로 일하는 걸 옆에서 봐온 사람이었다. 저런 인사는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었다. 절대로. 본부장. 그 직함이 뭘 의미하는지 최명숙은 알았다. 모르는 척할 수 없었다. 꽃집 문이 열렸다. 서연이 나왔다. 평소 꽃집 앞치마 대신 깔끔한 검정 재킷을 걸쳤다.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했다. 3초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사람이 달라 보였다. 골목 안 꽃집 알바생이 아니었다. 최명숙이 본능적으로 편의점 처마 쪽으로 몸을 뒤로 뺐다. 서연은 골목 입구 쪽을 봤다. 제네시스가 아직 거기 있었다. 천천히 걸어갔다. 뒷문이 열렸다. 서연이 올라탔다. 문이 닫혔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명숙이 두 발이 움직였다. 쇼핑백을 편의점 문 앞에 내려놓고 골목 입구로 나갔다. 차가 큰 길로 빠져나가는 게 보였다. 오른쪽 방향, 여의도 쪽이었다. 택시를 잡았다. 저 앞에 검은 제네시스 따라가 주세요. 기사가 백미러로 최명숙을 봤다. 네, 빨리요. 택시가 제네시스를 따라 여의도 방향으로 달렸다. 최명숙은 뒷좌석에서 앞만 봤다. 핸드폰을 꺼냈다가 넣었다. 준혁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그만뒀다. 뭐라고 말할 것인가. 며느리 차 따라가고 있다고. 그 말이 얼마나 이상하게 들릴지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강대교를 건넜다. 여의도 안쪽으로 들어섰다. 고층 빌딩들이 늘어선 길. 제네시스가 속도를 줄이더니 한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빠졌다. 최명숙이 택시를 세웠다. 여기요. 내려서 건물을 올려다봤다. 지상 34층, 유리 외벽, 입구 위 로고, K바이오. 최명숙은 그 글자를 3번 읽었다.
K바이오라면 알았다. 모를 수가 없었다.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시가총액 1위, 매출 1조 8천억. 뉴스에 안 나오는 날이 없는 회사. 오태준 회장이 창업한 그 회사. 그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며느리가 탄 차가 들어갔다. 최명숙의 입이 말랐다. 로비 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유리 자동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로비가 펼쳐졌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중앙에 리셉션 데스크. 직원들이 오갔다. 방문증을 달고 걷는 사람들, 노트북 가방을 맨 사람들. 최명숙은 그 안에 서서 두리번거렸다. 엘리베이터 쪽에서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내렸다. 그 사이로 서연이 보였다. 검정 재킷 차림. 옆에 아까 그 양복 남자가 나란히 걸었다. 다른 직원 2명이 뒤따랐다. 리셉션 직원이 서연을 보고 고개를 숙였다. 본부장님, 회장님 이미 올라가 계십니다. 알겠어요. 서연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리셉션을 지나 안쪽 엘리베이터 홀로 들어갔다. 임원용 엘리베이터였다. 직원들이 뒤따랐다. 문이 닫혔다. 최명숙은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다. 리셉션 직원이 최명숙을 봤다. 방문하신 분이세요? 최명숙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아, 아니요. 그냥 돌아서서 나왔다. 자동문이 등 뒤에서 닫혔다. 햇빛이 눈에 들어왔다. 여의도 빌딩 숲 사이로 봄 햇살이 쏟아졌다. 최명숙은 건물 앞 화단 가장자리에 앉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날 저녁 최명숙은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다. 거실에 혼자 앉아서 검색창을 열었다. K바이오 오태준. 기사가 쏟아졌다. 창업 스토리, 상장 과정, 신약 개발 성과. 사진 속 오태준은 날카로운 눈빛의 노인이었다. 기사 하나를 클릭했다. 단독 인터뷰 오태준 K바이오 회장 이번 신약은 딸이 10년 매달린 결과. 최명숙이 스크롤을 내렸다. 이번 KBIO-117 프로젝트의 핵심은 저희 연구개발본부입니다. 본부장이 박사 논문 시절부터 매달려온 주제예요. 제 딸입니다. 오서연 본부장. 최명숙의 손가락이 멈췄다. 오서연. 다시 검색했다. 오서연 K바이오 본부장. 사진이 나왔다. 흰 가운 차림의 여자. 학회 발표 장면. 시상식 장면. 해외 컨퍼런스 장면. 오서연이었다. 내 며느리였다. 최명숙은 화면을 한동안 봤다. 손이 떨렸다. 마우스를 잡은 손이 아니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왼손이. 자신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기사를 더 읽었다. 오서연 본부장은 서울대 의과대학원 박사 출신으로 K바이오 창립 초기부터 연구개발을 이끌어왔다. 현재 보유 중인 K바이오 지분의 시가는 1,200억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1,200억. 그 숫자가 눈앞에서 흔들렸다. 최명숙은 컴퓨터 화면을 껐다. 거실 불을 하나씩 껐다. 소파에 앉아서 어두운 거실을 봤다. 3년이 지나갔다. 3년 동안 자신이 꽃집 알바생이라고 깔봤던 그 여자가 1,200억짜리 지분을 가진 대기업 본부장이었다. 회장의 딸이었다. 그런데 왜 그 사실을 숨겼는가? 꽃집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매주 시댁에 반찬을 들고 왔는가? 3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최명숙은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순간을 느꼈다. 왜 숨겼을까? 왜 말하지 않았을까? 그 답이 떠오르는 순간 최명숙은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최명숙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혁아. 어머니, 왜요? 서연 씨.
직업이 뭐야? 준혁이 잠깐 침묵했다. 꽃집 알바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게 전부야? 어머니, 갑자기 왜요? 최명숙이 핸드폰을 꽉 쥐었다. 아니야, 그냥 전화를 끊었다. 아들도 몰랐다. 그렇다면 서연은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이었다. 3년 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최명숙은 창밖을 봤다. 봄 하늘이 높고 맑았다. 그 하늘 아래 어딘가 꽃집 앞에서 서연이 오늘도 아침 물 청소를 하고 있을 것이었다. 고무장갑을 끼고 앞치마를 두르고 1200억짜리 지분을 가진 여자가. 그 이유를 최명숙은 아직 몰랐다. 하지만 모른다는 게 지금은 더 무서웠다. 그날 오후 2시 K바이오 본사 34층 회장 집무실.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 오태준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봄볕이 강물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등이 곧았다. 안경 너머 눈빛이 날카로웠다. 서연이 들어오자 오태준이 안경을 벗었다. 앉아라. 서연이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아버지와 딸 사이에 낮은 테이블이 하나 있었다. 그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KBIO-117 FDA 최종 승인 결과 나왔다. 서연의 눈이 움직였다. 언제요? 오늘 새벽? 미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 서연이 봉투를 집어들었다. 서류를 꺼내 읽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10년이었다. 박사 논문을 쓰던 시절부터 데이터가 맞지 않아 밤을 새우던 날들, 일상 임상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왔을 때, 이상에서 투자자들이 철수하겠다고 했을 때, 그 모든 시간이 이 서류 한 장 안에 들어 있었다. FDA 어프루벌 그랜터드 KBIO-117. 서연이 서류를 내려놓았다. 눈을 감았다가 떴다. 수고했다. 오태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그게 이 사람의 방식이었다. 크게 칭찬하지 않는 대신 목소리 톤으로 말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봄 한강이 반짝였다. 오태준이 말했다. 서연아. 네. 이제 됐냐? 서연이 아버지를 봤다. 뭐가요? 그쪽에서 3년이면 충분하지 않냐?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태준이 안경을 다시 썼다. 창밖을 봤다. 내가 뭘 알고 싶었는지 아버지는 안다. 돈이 아니라 너를 보는 사람인지. 근데 서연아, 알았냐? 3년 동안 살아보니까. 서연이 무릎 위 손을 봤다. 꽃집 가시에 찔린 자국이 아직 남아있는 손.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오태준이 딸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근데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라. 내가 참는다고 상대가 변하는 건 아니야. 그 말이 서연의 어딘가에 박혔다. 본사를 나온 건 저녁 6시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재킷을 벗었다. 가방 안에 접어넣었다. 다시 꽃집 카디건을 꺼내 걸쳤다. 거울이 없어도 됐다. 손에 익은 옷이었다. 로비를 지나 나오는데 리셉션 직원이 고개를 숙였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자동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다. 봄 저녁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여의도 빌딩 숲 사이로 노을이 깔리고 있었다. 서연은 잠깐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봤다.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라. 아버지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꺼냈다. 준혁한테 문자가 와 있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서연이 잠깐 화면을 보다가 답장을 쳤다. 순댓국 어때요? 보내고 핸드폰을 넣었다. 그리고 지하철 입구로 내려갔다. 그 시각
K바이오 본사 맞은편 카페 창가. 최명숙이 앉아 있었다. 아메리카노가 식어가고 있었다. 손도 대지 않았다. 2시간째 그 자리에 있었다. 건물 정문이 보이는 창가 자리를 일부러 잡았다. 오후 내내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양복 차림의 남자들, 노트북 가방을 맨 여자들, 배지를 단 직원들. 최명숙은 그 중에서 서연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6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서연이 나왔다. 카디건 차림이었다. 꽃집에서 입던 그 베이지색 카디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지하철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평범했다. 아무것도 특별해 보이지 않는 걸음이었다. 그런데 그 건물에서 나왔다. K바이오에서. 최명숙이 커피 잔을 잡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틀 뒤 최명숙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박인숙을 불러냈다. 남편 친구가 대형 로펌 변호사여서 이쪽 세계를 조금 아는 여자였다. 커피숍에 앉아서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다. 인수가 이 사람 알아? 기사 화면이었다. 오서연 K바이오 본부장. 박인숙이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봤다. 오태준 회장 딸 아니야? 알아? 당연히 알지. 요즘 바이오 쪽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KBIO-117인가. 그 신약 FDA 승인받은 거 뉴스에 나왔잖아. 그걸 이 사람이 10년 만에 해낸 거라고. 근데 왜? 최명숙이 말했다. 우리 준혁이 와이프야. 박인숙의 눈이 커졌다. 뭐? 3년 됐어. 박인숙이 핸드폰과 최명숙을 번갈아 봤다. 명숙아, 지금 그 꽃집 알바하는 애가? 응. 그 애가 오태준 딸이라고? 응. 박인숙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명숙아. 왜? 너 그동안 그 애한테 어떻게 했어? 최명숙이 입을 다물었다. 박인숙이 천천히 말했다. 내가 옆에서 다 봤잖아. 개모임에서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결혼식에서 무슨 말 했는지, 그 앤 알고 있었을 텐데. 최명숙이 창밖을 봤다. 몰랐으니까 한 거지. 몰랐으면 괜찮냐?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박인숙이 낮게 말했다. 명숙아, 그 애가 왜 말 안 했는지 생각해 봤어? 오태준 딸이 왜 꽃집에서 3년을 일했겠어? 그냥 취미로? 아니잖아. 최명숙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손이 차가웠다. 그날 밤, 최명숙은 잠을 자지 못했다. 이강석은 일찍 잠들었다.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최명숙은 거실로 나왔다.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았다. 어두운 거실에서 창밖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다. 3년이 지나갔다. 3년 동안 자신이 한 말들이 하나씩 돌아왔다. 우리 아들이 왜 저런 여자를. 집안도 없고 학벌도 없고. 저 여자 내 며느리 아니야. 그냥 아는 동생이에요. 그냥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들이 어두운 거실 안에서 하나씩 또렷하게 들렸다. 서연이 들었을 말들이었다. 3년 동안 단 한마디 반박하지 않고 들어온 말들이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1200억짜리 지분을 가진 여자가, 대기업 본부장이, 회장의 딸이 왜 3년 동안 꽃집 앞치마를 두르고 시댁에 반찬을 들고 왔을까? 왜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쳤을까? 왜 단 한 번도 맞받아치지 않았을까? 최명숙은 그 질문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답이 떠올랐다. 돈이 아니라 자신을 봐주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라면, 그렇다면 자신은, 최명숙은 3년 동안 그 시험에서 무엇을 보여줬는가? 새벽 2시, 최명숙이 핸드폰을 들었다.
서연의 번호를 찾았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다. 뭐라고 할 것인가?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들이 3년치 상처 앞에서 얼마나 가볍게 들릴지 최명숙은 알았다.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창밖 가로등이 흔들렸다. 봄바람이 부는 모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최명숙은 공덕동 골목으로 갔다. 아침 7시였다. 골목 입구에서 멈췄다. 꽃집 앞이 보였다. 서연이 오늘도 고무장갑을 끼고 바닥 청소를 하고 있었다. 파란 앞치마, 무릎이 다른 청바지, 물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최명숙은 그 자리에 서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봤다. 처음이었다. 3년 동안 이 골목을 지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늘 차창 너머로 혹은 흘끗 혹은 못 본 척했다. 지금은 제대로 봤다. 꽃집 물청소를 하는 그 손이, 3년 동안 매주 시댁 반찬을 만들어 오던 그 손이, FDA 승인 신약을 10년 만에 완성한 그 손이, 같은 손이었다. 서연이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최명숙과 눈이 마주쳤다. 서연이 멈췄다. 두 사람 사이에 아침 골목 공기가 흘렀다. 최명숙이 입을 열었다. 뭔가를 말하려 했다. 그런데 말이 나오기 전에 서연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평소와 같은 목소리였다. 어떤 변화도 없었다. 알고 있다는 표정도 기다렸다는 표정도 없었다. 그냥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인사하는 목소리였다. 최명숙의 눈이 뜨거워졌다. 그게 더 아팠다. 그날 오후 최명숙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혁아,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왜요, 어머니? 서연 씨랑 같이 와. 밥 먹자. 전화기 너머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오랜만에 같이 먹고 싶어서. 준혁이 다시 침묵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밥상에 부른 적이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 명절이나 생신이 아닌 평범한 날에 서연을 찾은 적이 없었다. 알겠어요. 7시에 갈게요. 저녁 7시. 최명숙은 오후 내내 부엌에 있었다. 서연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몰랐다. 3년을 같이 살았는데 몰랐다. 그제야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느꼈다. 준혁이 좋아하는 건 다 알았다. 갈비찜, 된장찌개, 잡채. 서연이 좋아하는 건 단 하나도 몰랐다. 결국 상을 차렸다. 할 수 있는 것들로. 갈비찜, 나물, 된장찌개, 잡채. 평소보다 정성을 들였다. 갈비를 더 오래 졸였다. 나물간을 2번 봤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다. 준혁이 들어오면서 인사했다. 서연이 뒤따라 들어왔다. 손에 봉투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오는 길에 샀어요. 좋아하시는 식혜예요. 최명숙이 봉투를 받았다. 고마워요. 그 2글자가 입에서 나오는데 3년이 걸렸다. 밥상에 둘러앉았다. 준혁이 수저를 들며 어머니를 봤다. 뭔가 달랐다. 상이 달랐다. 어머니가 며느리 봉투를 받는 표정이 달랐다.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달랐다. 밥을 먹는 동안 최명숙이 먼저 말을 걸었다. 서연에게. 서연 씨, 갈비찜 괜찮아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놀란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눈이 잠깐 흔들렸다. 네, 맛있어요. 짜지 않아요? 괜찮아요. 최명숙이 갈비찜 그릇을 서연 쪽으로 조금 당겼다. 더 먹어요. 준혁이 젓가락을 멈췄다. 서연도 멈췄다. 3년 동안 없던 일이었다. 최명숙이 며느리에게 더 먹으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밥이 끝나고 준혁이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최명숙과 서연 둘이 남았다. 최명숙이 식혜를 따랐다. 컵 2개에 하나를 서연 앞에 놓았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최명숙이 먼저 말했다. 서연 씨, 네, K바이오. 알아요. 서연의 손이 식혜 컵 위에서 멈췄다. 최명숙이 계속 말했다. 며칠 됐어요. 우연히 봤어요. 꽃집 앞에서 차가 오는 걸 봤고 따라갔어요. 기사도 읽었고. 서연이 컵을 내려놓았다. 무릎이 손을 봤다. 최명숙이 말했다. 왜 말 안 했어요? 거실이 조용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준혁이 설거지하는 소리. 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엔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뭐요? 저를요. 최명숙이 서연을 봤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오태준 딸이 아니라 그냥 오서연으로 누군가한테 선택받고 싶었어요. 제가 어떤 집안 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저라서. 최명숙이 식혜 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준혁 씨가 그랬어요. 비 오는 날 꽃집 처마 밑에서 장미보다 안개꽃이 좋다고, 화려한 것보다 오래 기억에 남는 게 좋다고. 그 말 듣고 처음으로 믿어보고 싶었어요. 이 사람은 다를 수도 있겠다고. 잠깐 멈췄다. 그래서 말 못했어요. 말하는 순간 달라질까봐. 저를 보던 눈이 다른 걸 보게 될까봐. 최명숙이 창밖을 봤다. 봄 저녁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시댁은요? 서연이 최명숙을 봤다. 어머니한테도 같은 이유였어요. 저를 봐주실 수 있는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왔을 때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말이 거실 공기 안에서 천천히 가라앉았다. 최명숙이 눈을 내리깔았다. 3년이 지나갔다. 3년 동안 자신이 무엇을 보여줬는지, 그 시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떨어진 거네요. 서연이 대답하지 않았다. 최명숙이 식혜 컵을 내려놓았다. 미안해요. 처음이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최명숙이 며느리에게 한 사과였다. 서연이 무릎 위 손을 봤다. 꽃집 가시에 찔린 자국들, 명절마다 기름에 튀긴 자국들, 3년치 흔적들. 어머니, 네, 저도요. 최명숙이 서연을 봤다. 말했어야 했어요. 진작에.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게 옳은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한테도 기회를 드렸어야 했는데. 최명숙이 눈을 감았다. 눈밑이 뜨거워졌다. 부엌에서 준혁이 나왔다.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거실을 봤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어머니와 아내. 식혜 컵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어머니 눈밑이 붉었다. 준혁이 멈췄다. 무슨 얘기했어요? 최명숙이 아들을 봤다. 준혁아, 너 아내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 준혁이 서연을 봤다. 서연이 작게 웃었다. 준혁이 뭔가 물어보려다가 그냥 어머니 옆에 앉았다. 세 사람이 그 거실에 앉아 있었다. 봄 저녁이 창밖에서 완전히 어두워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이 운전을 했다. 서연이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다. 봄밤 서울이 지나갔다. 서연아. 네. 어머니랑 무슨 얘기한 거야? 어머니가 왜 그래? 서연이 창밖을 보면서 말했다. 그냥 오래된 얘기요. 오래된 얘기? 언젠간 해야 할 얘기. 준혁이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줬다. 서연아,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서연이 창밖에서 시선을 거뒀다. 남편을 봤다. 이준혁?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안개꽃이 좋다고 했던 사람. 화려한 것보다 오래 기억에 남는 게 좋다고 했던 사람. 그 말을 믿고 선택했던 사람. 3년 동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서연은 알았다. 완벽하지 않았다. 어머니 앞에서 약했고 때로는 서연 편을 들어줘야 할 때 머뭇거렸고 말보다 침묵을 더 많이 택했다. 그래도 꽃집 알바생 서연을 선택했다. 집안도 묻지 않고 직업도 따지지 않고 있어요. 준혁이 서연을 봤다. 신호가 빨간불이었다. 할 얘기가 있어요. 오늘은 아니고 곧. 뭔데? 서연이 남편을 봤다. 놀라지 마요. 준혁이 서연의 얼굴을 봤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를 오래 담아두고 있다가 이제 내려놓으려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놀라도 돼요, 사실. 서연이 작게 웃었다. 신호가 바뀌었다. 차가 다시 움직였다. 그날 밤 늦게 오태준에게 문자가 왔다. 아버지, 이제 말할 것 같아요. 오태준이 문자를 읽었다. 집무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 한강을 봤다. 밤 한강이 검고 조용했다. 답장을 보냈다. 잘했다. 두 글자였다. 서연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다. 3년이 지나갔다. 꽃집 앞치마를 두르고 지하철을 타고 반찬통을 들고 다니던 3년.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알았다. 사람은 결국 보인다. 시간이 쌓이면 돈도 직함도 집안도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었다. 준혁은 안개꽃을 골랐다. 최명숙은 오늘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했다. 그걸로 충분한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시작은 됐다. 사흘이 지났다. 봄비가 내리던 저녁이었다. 준혁이 퇴근하고 들어오자 서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불을 켜지 않은 채였다. 창밖 빗소리가 조용히 들어왔다. 테이블 위에 따뜻한 차 2잔이 놓여 있었다. 준혁이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왜 불 안 켜고 있어? 기다렸어요. 준혁이 서연 맞은편에 앉았다. 차 한 잔을 집어들었다. 따뜻했다. 서연이 자신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끓여놓은 거였다. 할 얘기 있다고 했잖아요. 준혁이 컵을 내려놓았다. 응. 서연이 숨을 한 번 들이쉬었다. 놀라도 돼요. 진짜로. 그리고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다. 공덕동 원룸으로 이사하기 전 K바이오 본부장 직함을 내려놓던 날, 꽃집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던 첫날, 아버지 오태준과 나눈 대화, 왜 숨겼는지, 얼마나 오래 숨길 생각이었는지. 준혁은 말을 끊지 않았다. 중간에 표정이 여러 번 바뀌었다. 처음엔 어리둥절했다. 그 다음엔 굳었다. 그 다음엔 뭔가를 참는 얼굴이 됐다. 서연이 말을 끝냈다. 거실이 조용했다. 빗소리만 들렸다. 준혁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K바이오 오태준 회장이 장인어른이야? 네. 지분이 1200억? 대략요. 준혁이 천장을 봤다. 나는 3년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이 기다렸다. 준혁이 다시 서연을 봤다. 화내도 돼? 네. 근데 뭐에 화를 내야 할지 모르겠어. 서연이 무릎 위 손을 봤다. 말 못해서 미안해요. 아니.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갔다. 빗속 골목을 봤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지고 있었다. 서연아. 네. 내가 안개꽃 좋다고 한 거 기억해? 기억해요. 그게 진심이었어. 지금도. 서연이 준혁의 등을 봤다. 알아요. 근데 나는 그 3년 동안 어머니한테 너 편을 제대로 들어줬냐? 그 말이 거실 안에서 무겁게 떨어졌다. 준혁이 이마를 창문에 댔다. 못했어. 어머니 눈치 보면서 내가 참으면 넘어가겠지 하면서. 그게 제일 미안해. 내가 누구 딸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못한 거야.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걸어갔다. 준혁 옆에 섰다. 빗속 골목을 나란히 봤다. 나도 잘못했어요. 말했어야 했어요.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게 옳은 게 아니었는데. 왜 기다렸어? 서연이 빗물을 봤다. 무서웠어요. 말하는 순간 달라질까봐. 준혁 씨 눈이나 아닌 다른 걸 보게 될까봐. 준혁이 서연을 봤다. 안 달라졌어. 알아요. 앞으로도 안 달라질 거야. 서연이 준혁을 봤다. 그 눈이 3년 전 처마 밑에서 낡은 수건을 받아들던 그 눈이었다. 쑥스럽게 머리를 긁으면서 안개꽃이 좋다고 하던 그 사람의 눈. 달라지지 않았다. 서연이 먼저 손을 잡았다. 빗소리가 창밖에서 계속 들렸다. 다음 날 오전 최명숙이 전화를 걸어왔다. 서연이 꽃집 마감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핸드폰을 보고 잠깐 멈췄다가 받았다. 네, 어머니. 서연 씨, 나 지금 꽃집 앞이에요. 서연이 유리문 쪽을 봤다. 골목 입구에 최명숙이 서 있었다. 평소 정장 차림이 아니었다. 수수한 연회색 점퍼에 검정 바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서연이 앞치마를 벗고 문을 열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최명숙이 꽃집 안으로 들어왔다. 처음이었다. 3년 동안 이 골목을 지나면서 한 번도 안으로 들어온 적 없었다. 최명숙이 안을 둘러봤다. 작은 공간이었다. 꽃 냄새가 가득했다. 선반마다 꽃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흰 작약, 노란 프리지아, 보라 리시안셔스. 서연이 매일 아침 7시에 물을 주고 다듬는 꽃들이었다. 최명숙이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내밀었다. 도시락통이었다. 갈비찜 좀 싸왔어요. 서연 씨 좋아하는 거 몰라서 그냥 갈비찜으로. 서연이 도시락통을 받았다. 따뜻했다. 감사해요, 어머니. 최명숙이 꽃집 안 낡은 의자를 봤다. 앉아도 돼요? 그럼요. 최명숙이 의자에 앉았다. 서연이 맞은편 작업대에 기댔다. 골목봄 햇살이 유리문을 통해 들어왔다. 최명숙이 말했다. 준혁이한테 들었어요. 어젯밤에. 네. 다 말했구나. 네. 최명숙이 무릎 위 손을 봤다. 손마디가 굵었다. 수십 년 살림을 한 손이었다. 서연 씨. 네. 내가 틀렸어요. 서연이 최명숙을 봤다. 처음부터 꽃집 알바한다고 집안이 없다고 그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3년 동안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 하지 않았어요. 그게 틀렸어요. 최명숙이 서연을 똑바로 봤다. 미안해요. 그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3년치가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서연이 도시락통을 내려다봤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다. 어머니. 네. 저도 어머니한테 기회를 드렸어야 했어요. 진작에 말했더라면 어머니도 저를 다르게 보실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제가 막은 거예요. 그것도 잘못이에요. 최명숙이 눈을 깜빡였다. 서연 씨가 왜 잘못이에요? 내가 같이 잘못한 거예요. 어머니도 저도. 꽃집이 조용했다. 봄 햇살이 선반 위 꽃들 위에 얹혔다. 최명숙이 눈밑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았다. 이런 자리에서 먼저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먼저 울 자격이 없다고. 서연 씨, 나를 며느리로 봐줄 수 있어요? 다시. 그 말이 나오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서연은 알았다. 최명숙 같은 사람이 그 말을 입 밖에 내기까지. 서연이 작업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선반으로 가서 흰 작약 한 송이를 골랐다. 줄기를 다듬고 물을 털었다. 최명숙 앞에 섰다. 꽃을 내밀었다. 어머니,
이거 드릴게요. 최명숙이 꽃을 받았다. 흰 작약이었다. 아직 봉오리가 덜 핀 채였다. 며칠 지나면 활짝 필 꽃이었다. 작약이에요. 늦게 피지만 가장 오래 남는 꽃이에요. 최명숙이 꽃을 봤다. 눈밑을 또 눌렀다. 이번엔 참지 못했다. 그날 저녁 오태준에게 전화가 왔다. 서연아, 내 아버지 다 됐냐? 서연이 창밖 봄 골목을 봤다. 꽃집 불이 꺼져 있었다. 오늘 마감하면서 내일 아침 물줄 꽃들을 정리해뒀다. 내일도 7시에 나올 것이었다. 고무 장갑을 끼고 파란 앞치마를 두르고.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니었다. 꽃집이 좋았다. 꽃 냄새가 좋았다. 이 골목 아침이 좋았다. 본부장 직함이 없어도 이 시간이 서연에게는 살아있는 기분이 드는 시간이었다. 아직요. 아직? 꽃집은 계속 다닐 거예요. 오태준이 잠깐 침묵했다. 그래도 되겠냐? 네. 제가 저로 있을 수 있는 자리예요. 전화기 너머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래. 내 뜻대로 해라. 서연이 웃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봄 골목에 바람이 불었다. 꽃집 앞에 서연이 오늘 아침 내놓은 화분들이 흔들렸다. 작약, 안개꽃, 프리지아. 가장 화려하지 않은 것들이 가장 오래 남는다. 그 말을 처음 믿었던 비오는 여름 저녁부터 지금까지 틀리지 않았다. 한 달 뒤 최명숙의 계모임. 카페 안에 5명이 둘러앉았다. 박인숙이 커피를 마시다가 최명숙에게 물었다. 명숙아, 요즘 며느리랑 어때? 최명숙이 잠깐 웃었다. 배우는 중이야. 뭘? 사람 보는 법. 박인숙이 최명숙을 봤다. 최명숙이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꽃집 앞이었다. 서연이 파란 앞치마를 두르고 화분을 들고 있었다. 옆에 최명숙이 나란히 서 있었다. 두 사람이 웃고 있었다. 어제 찍은 거야. 박인숙이 사진을 봤다. 명숙아. 왜? 잘했다. 최명숙이 핸드폰을 집어넣었다. 창밖 봄 햇살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봄, 꽃집 블루밍데이 앞, 아침 7시. 오서연은 오늘도 고무장갑을 끼고 바닥 청소를 했다. 파란 앞치마, 무릎이 다른 청바지, 손에 솔, 발밑에 호스. 골목에 물소리가 울렸다. 달라진 게 있다면 하나였다. 골목 입구에서 흰 카니발이 들어왔다. 창문이 내려갔다. 최명숙이 말했다. 서연 씨, 오늘 점심 뭐 먹고 싶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웃었다. 순댓국이요. 최명숙도 웃었다. 그래요. 내가 살게. 창문이 올라갔다. 카니발이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서연은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봄 햇살이 골목 안으로 깊이 들어왔다. 꽃집 유리문 너머 작약이 오늘 아침 드디어 활짝 피어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연이 3년 동안 정체를 숨긴 것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면 진작 말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최명숙 시어머니 용서해 줄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곧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